자, 여러분 우리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문제 1에 물음 1과 물음 2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논점을 찾아내는 방법, 문제 1에 물음 1과 물음 2를 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문제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에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요렇게 읽어야 되겠어요?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갑은, 그래서 갑은 이렇게 시작하면은 꽝! 틀린 거죠. 왜? 논점을 한참 뒤에만 찾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파본 검사를 하라고 시간을 또 줘야 안 줘요? 주죠? 자, 그랬을 때는 무조건 끝에만 읽으세요. 자, 뭐만 읽는다? 끝에. 파본이 없겠죠. 파본이 없겠죠. 자, 그러면 자, 파본 검사하세요. 그러면 문제 1에 물음 1을 딱 보시면서 자, 물음 1 법적 성질, 그 다음에 물음 2 공사대금 지급 청구, 그 다음에 문제 2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또 넘기면서 파본 검사하면서 자, 문제 3의 맨 마지막에 가배 청구가 2천만 원 청구했는데 타당한다고. 문제 4번에 여행 주최자의 의무와 담보책.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파본 검사할 때 파본을 검사한다. 문제의 핵심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핵심을. 그러면 핵심을 읽으려면 처음서부터 읽어야 된다. 거꾸로 읽어야 된다.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문제 1의 물음 1을 딱 보니까 자, 뭐예요? 계약의 법적 성질. 여러분, 자, 계약의 법적 성질 나오면 정답이 거의 99%가 뭐예요? 제작물 공급 계약을 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논점을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어허. 자, 제작물 공급 계약이 나왔나 봐. 근데 옆에 딱 가로 보니까 10점이야. 오케이. 요거 제작물 공급 계약이다. 그래서 가는 거죠. 자, 되셨죠? 예, 그래서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제 물음 2를 갈게요. 자, 물음 2를 보니까 의리 갑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자, 그 위에 보니까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하재. 자, 원인불명의 하재가 나왔습니다. 원인불명. 자, 원인불명의 하재가 딱 나오는 순간에 논점을 잡아야 되겠죠. 자, 원인불명의 하재는 계약 체결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계약 체결 전에도 원인불명의 화재가 생길 수도 있죠. 계약 체결 후에도 원인불명 화재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 체결 전후로 나누시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전이라면 우리가 뭘로 갔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후라면 우리 뭐로 가야 되죠? 양 당사자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게 뭘로 가야 돼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는 거죠. 자,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문제 1번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1번에 처음서부터 읽으면 논점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예, 내 머릿속에 계약금, 연도,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계약 체결 후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헷갈리시니까 자,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다. 원인불명의 하자,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다. 자, 그럼 우리 논점이 뭐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채권자는 잘못이 없고 채무자만 잘못이 있다. 그럼 뭘로 가야 된다? 채무자는 잘못이 없고 채무자는 잘못이 있고 채권자는 잘못이 없다. 그럼 뭐로 가야 된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런 거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채무자는 잘못이 없고 채권자는 잘못이 있다. 그럼 뭐로 가야 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자, 되셨죠? 그러면 원인불명의 하자라고 했으니까 채무자 잘못도 채권자 잘못이 있는 경우도 둘 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양 당사자 잘못이 없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자, 원인불명의 하자를 딱 보는 순간에 자, 머릿속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아니면 뭐겠구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겠구나.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시점. 자, 그럼 이제 뭐를 봐야 돼요? 날짜를 봐야 되죠. 날짜.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물음 2를 딱 보니까 완공된 주택의 인도를 앞둔 시점. 자, 완공된 주택의 인도를 앞둔 시점을 딱 보니까 이건 계약 체결 전이에요? 계약 체결 후예요? 후죠. 계약은 체결됐고 완공되기 전의 시점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딱 논점이 그럼 뭐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저 여러분 문제 1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잖아요. 문제를 안 읽었잖아요. 왜 시간이 부족해? 문제 1부터 읽기 때문이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안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여러분. 문제 1을 보지 않고 물음 1과 물음 2에서 충분히 논점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문제 1을 읽을 필요가 없다. 절대 문제 1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읽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행정 절차론을 한번 가볼게요. 혹시 문제 있으세요? 행정 절차론 가시니까 거기도 문제 1과 물음 1, 물음 2가 있겠죠. 자, 그럼 파본 검사해라. 그러면 물음 1을 딱 보시면서 자, 두 번째 줄 나왔죠. 건축법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는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한가? 라고 해서 자, 여러분 논점이 좀 어렴풋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한 만큼 쪽으로 찾아가서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물음 2를 딱 가니까, 자, 물음 2에서,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을이 행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한지를 검토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겠어요? 개인이겠어요? 행정기관이겠어요? 행정기관이죠? 자, 그럼 우리는 뭐다?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렸느냐? 위로 올라가니까, 자, 두 번째 줄에 을은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면, 뭐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뭐 이렇게 길어. 자, 판단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에이 귀찮아. 자,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을이 누구구나라고까지 안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런 식으로 가면 문제 1을 많이 읽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논점을 잡으셨으니까 원인불명의 하재 해가지고 자, 여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다음으로 보시니까 물음이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30점. 자, 30점입니다. 이게 원래 20점으로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기를 30점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0점이 나오고 자,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만약에 20점이 나오면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나오고 20점이 나오면은 뭐 매매든지 뭐 임대차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30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게 뭐였다? 도급계약이었다. 도급계약이었다. 자,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수정이 들어가야 되죠. 자, 수정 부분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일부 수정하는데 수정 부분이 몇 점이다? 10점. 그 다음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몇 점이다? 20점. 네, 그래서 30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은 뭐냐? 여러분, 도급계약은 건물, 아파트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자, 그러면 제가 아파트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어요. 자, 1층을 지었는데 2층 올라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야 돼요. 남은 완공기간이 충분하면 다시 지어 올리면 돼요. 그 다시 지어 올리면 되니까 여기 부분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안 간다라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도급계약에서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뭐가 된다? 수정. 예,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 그러니까 남은 기간 안에 충분히 완성이 가능하면 다시 완성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도자기 장인, 자, 한국무형문화재한테 가서 도자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술을 턱 마시다가 허허 하다가 도자기를 깼다. 자, 그러면 다시 도자기를 만들 시간이 충분하면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갈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1에 물음 2를 보시면은 인도를 앞둔 시점이라는 게 포인트죠. 자, 인도를 앞뒀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뭘로 가야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예, 그렇게 가시는 거죠.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처음에 우리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을 제가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의 점수 배점이 사실 지금하고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것들 버릴 건 버리자. 그때 당시에 이것도 20점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절대 20점짜리가 아닐 거다. 앞으로 몇 점짜리? 30점짜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점을 잡으셨으니까 자, 우리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설에 가시게 되면 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작물 공급 계약을 써야 되는데 제작물 공급 계약인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어디를 가야 된다? 문제 1을 가야 된다. 자, 문제 1을 딱 가시게 되면 문제 1에서 도급 계약이라고 써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계약이라고만 써 있는다고 그랬어요? 계약. 그러니까 그 계약의 성질을 절대 문제에서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주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썼을 때 이 법적 성질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자, 무슨 계약이다?
도급 계약.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매매 계약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법적 성질을 물으면 항상 무슨 계약으로 항상 정답이 빠진다고요? 도급 계약으로 빠져요. 항상 법적 성질을 물으면 항상 무슨 계약으로 빠진다고요? 도급 계약. 매매 계약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작물 공급 계약인데 매매 계약이 되는 대체물은 애초에 물어보질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항상 법적 성질을 물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다. 1분 남았다. 자, 그러면 이거 못 썼네? 그러면 무조건 정답에 뭘 쓴다? 그죠? 부대체물이기 때문에 도급 계약이다. 그러면 일단 점수를 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약을 자, 거기 문제 1을 한번 보시죠. 자, 문제 1을 보시게 되면 자, 문제 1에서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을과 공사대금 4억 원에 공사기간 5개월로 하는 2층짜리 특유한 외관을 갖춘 주택의 신축 계약. 자, 특유한이 보이시고 계약이 보이시죠? 자, 특유한이가 대체예요, 부대체예요? 부대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 경우에는 자, 도급 계약이다. 맞네. 이제 여기서 문제 1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제 의도죠. 자, 그러면 해설 가시죠. 제작물 공급 계약은 자, 문제점에서 자, 보시면은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은 그렇죠. 법적 성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제작물 공급 계약 보신 다음에 자, 그다음에 도급과 매매의 혼합 계약이다. 자, 도급의 성질과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물은 매매, 부대체물은 도급. 자, 그래서 뒷부분이 바로 판례 입장이죠. 대체물은 매매, 부대체물은 도급이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 옆에다가 판례라고 쓰세요. 자, 대체물은 뭐로 가고? 매매. 부대체물은 뭐로 가죠? 도급.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 내용을 학설의 견해로 하나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쓰셔야 될 부분이 이번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작의 측면 밑줄 그으시고 도급의 성질이고 공급의 측면 매매의 성질이고 그래서 함께 가진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작물이 대체물일 때에는 매매를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고 특정 주문의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이런 부분은 뭐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부대체물인 경우라고만 쓰셔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제작이 계약의 주 목적이 돼서 도급의 성질을 띠게 돼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검토는 판례대로 가시면 충분하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3번 쓰죠. 자, 견해 대립에서 뭘 쓴다? 대체는 뭐다? 매매. 부대체는 뭐다? 도급. 자, 판례 내용도 똑같이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검토도 뭐를 쓴다? 판례 3번 쓰시는 거예요. 3번 쓰는데 점수는 5점 막 이렇게 받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정 시간이 없을 때는 여러분 뭐를 빼야 되겠어요? 학설을 빼세요. 뭐를 써요? 판례. 그리고 검토는 판례와 같다. 정 시간이 없을 때는 판례와 같다. 자,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안의 검토를 딱 가니까 특유한 외관이다. 그래서 대체다, 부대체다. 부대체다. 자, 부대체니까 얘는 뭐다? 도급 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급 계약으로 정의가 됐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문제 1에 물음 2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올해 굉장히 유력한 부분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로마자 3번 보세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쌍무계약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후발적 불능이고 뭐 쌍방채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선생님, 거기 매매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도급이 아니라 매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교수님들도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우리가 매매든 도급이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내용은 달라질 필요가 없다. 교수님들 다 똑같이 쓰고 계세요. 자, 달라질 필요가 없고 도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이 없어요. 자, 교수님들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객보도 신경도 안 쓰니까. 자, 되셨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도급계약의 수정, 여기 10점짜리를 꼭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점짜리 가시죠. 자, 로마자 이번에 도급계약의 위험부담 해가지고, 자, 보시면 됩니다. 의 보시면은 도급계약도, 자, 쌍무계약이다. 자, 쌍무계약 동그라미를 치시고, 쌍무계약이니까 일반적 위험부담의 문제로 해결하면 충분하다.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지만 다만 그런데 여긴 제작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똑같이 가지 말고 중간에 깨지면 다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땐 채무자 위험부담주를 가지 말자. 자, 그래서 도급계약은 일의 성질상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 밑줄 그으시고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가 문제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누는 거죠. 인도가 필요한 경우하고 인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사실 사례로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계단 청소. 여러분, 계단 청소는 청소만 하면 되지 그 물건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지요. 근데 건물 신축은 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자, 거기 승강기 제작. 승강기 제작은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되죠. 건물은 지어서 뭐 한다? 인도하고 승강기도 제작해서 뭐 한다? 인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도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는 경우엔 계단 청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내용도 없고요. 자, 그래서 3번에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를 보세요. 수급인이 더 이상 일을 완성할 수 없게 된 때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여러분, 목적물이 홀랑 타서 계단이 없어졌어요. 그럼 계단 청소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 보세요. 수급인이 목적물을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전 이미 완성해 놓은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자,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것보다 사회통념상 다시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이제 인도를 해주고 나서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이 됐죠. 그럼 인도를 해주려고 딱 보니까 멸실됐다. 자, 그러면 다시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그때는 뭘로 가야 된다? 위험부담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그 밑에 사회통념상 다시 목적물을 완성함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럼 이건 위험부담의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뭐로 가야 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하시는 거죠. 자,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될 뿐이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제가 인간문화재한테 도자기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도자기는 인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언제 아이고, 인간문화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깨서 내가 도자기를 못 넘겨주겠어. 그러니까 나도 매매대금 안 받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언제 깨셨어요? 어제. 납기하게 한 날짜 어제 깼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당연히 도자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을 수 없는 뭐로 가야 되겠어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근데 언제 깨셨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땐 위험부담의 문제로 가지 말고 뭐로 가야 된다? 채무불이행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아셨죠? 채무불이행. 자,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바로 이쪽이다. 이쪽. 수정. 그러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안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모르고 있더라도 뭐는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위험하단 말이죠. 또 채권자 위험부담이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어쨌든, 자, 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도급계약이 딱 들어오면은, 자, 그때는 요거를 꼭 써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중에 집에 가서 아주 열심히 채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안의 검토를 보시죠. 자, 원인불명의 하자로 주택이 전부 멸실됐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꼭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남은 기간 내에 주택을 다시 완성할 수 없다. 여러분, 남은 기간 내에 다시 완성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뭐로 가야 되겠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2번. 여러분, 기존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다 조금씩 변형을 시켰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을 그럼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읽는다? 뒤에서부터 읽는다? 자,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딱 뭐라고 나왔어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 자, 끝났죠? 자,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니까 이건 논점이 뭐예요? 계약의 성립 여부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의 성립이 나왔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이 나왔으면, 자,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나누셔야 되죠. 첫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청약만 있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청약만 있는 교차청약. 여기는 승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청약만 한 거죠. 근데 우연히 찌찌뽕 똑같은 내용이 돼가지고, 자, 계약이 성립하는 케이스. 자, 청약이 있는데, 이번엔 승낙이 없고, 뭐가 있는 경우? 의사 실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실현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청약이 있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뭐 있는 경우? 승낙이 있는 경우. 아,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꾸로 읽으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꾸로 읽으시면 자, 이제 뭐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찾든지 이걸 찾든지 청약을 찾든지. 자, 그러면 청약이 2번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교차 청약. 청약이 나왔는데 승낙이 없이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의사실현. 청약과 뭐가 나온다? 승낙이 나오면 요게 논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 잠깐 올라가시니까 쭉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승낙이라는 말이 있는지 갑은 편지를 을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갑의 편지를 뒤늦게 확인한 을은 편지를 보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의사실현이에요?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승낙. 이거 끝인 거죠. 요건 이제 지우시는 거죠. 머릿속에서. 무슨 말 알겠죠? 자, 지우시고 자, 청약이 들어왔습니다. 자, 청약과 승낙이 들어왔으면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냐? 첫 번째 조변거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조변거세.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연세. 그 다음에 또 이게 뭐가 연세.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찌된 연유인지. 그죠? 지통 연통 맞는데, 자, 어찌된 연유인지 갈게요. 어찌된 연유인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저랑 같이 이거 계속 복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조변것의 연세, 어찌된 연유인지인데, 자, 조변것의 연세하고 어찌된 연유인지의 특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조변것의 연세는 청약 기간 내에 청약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착합니까? 기간 외에 도착합니까? 기간 내에 도착합니까? 기간 지나고 나서 도착합니까? 내에 도착합니다. 다만 계약이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자, 계약 내용 변경. 기간 내에 도착하는데 계약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었음. 그러니까 승낙을 할 때 100만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더니만 90만 원에 살게라고 얘기하면 이제 계약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기간 내에 도착했으니까 그때 뭐를 써야 된다? 조변거세. 자, 그 다음에 연세하고 어찌된 연유인데 청약 기간이 있는데 요 둘은 기간 내 도착해요? 기간 지나고 나서 도착해요? 지나고 나서 기간 외입니다. 이것도 기간 외에 도착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내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두 개가 섞이면 난리가 나니까. 질문 게시판에 선생님 만약 이거 하고 이걸 내용도 바뀌었는데 기간 왜 도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물어봐? 그렇게 안 된다는데. 야, 그럼 여러분, 자, 하나씩만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씩만 바뀌어요. 자, 그럼 기간 외에 도착합니다. 자, 기간 외에 도착하면, 자, 기간에 외에 도착하는데, 요거는 누가 봐도 늦게 도착하는 거고, 이것은 누가 봐도 늦게. 이건 누가 봐도 제때. 제때 도착해야 되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한 거죠.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연세는, 연착된 승낙은, 예, 이때는 새로운 청약을 보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게 보낸 거고, 여기는 누가 봐도 제때 도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갈게요. 이걸 왜 나눠야 되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 기간 외인데, 누가 봐도 늦게, 누가 봐도 제때인데, 자, 여기서 통지가 없었어요. 자, 갑이 청약을 했는데, 을이 늦게 보냈어요. 자, 그때 얘가 통지가 없었어요. 자, 그럼 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 자, 다시 한번.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자, 갑이 청약을 했는데, 을이 누가 봐도 늦게 보낸 거죠. 그러면 늦게 보냈으니까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 그랬는데 갑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성립이 안 됐어요. 통지 없을 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청약이에요. 누가 봐도 제때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통지를 안 하면 이때는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죠. 예,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요거는 성립하고 여기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아요. 통지를 안 보내면 갑이. 왜? 청약에 대한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통, 연통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때는 통지를 둘 다 안 해도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문제를 볼게요. 문제 2번 보시게 되면
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승낙이 있으니까 자, 먼저 뭘 봐야 되겠어요? 계약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보증금 1억 원에 차임 월 100만 원. 세 번째 줄에 보증금 1억 원에 차임 월 100만 원. 내용이 안 바뀌었네요. 자, 그러니까 뭐는 아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내용이 안 바뀌었어.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둘 중에 하나.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제 요거를 봐야 되죠. 누가 봐도 늦게 보냈느냐? 누가 봐도 제때 보냈느냐? 보셔야 되는데, 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9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자, 을이 언제 보냈죠? 네 번째 줄에 10월 1일 날 보냈습니다. 자, 9월 날이 아니라 9월 말이 아니라 10월 1일이니까 제때 보낸 거예요? 누가 봐도 늦게 보낸 거예요? 누가 봐도 늦게. 누가 봐도 늦게 보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갑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자, 갑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거예요. 시험 문제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편지를 받은 갑은 동년 10월 5일 좋다. 편지를 보냈고 동년 10월 6일 을백에 도착합니다. 자, 10월 5일 날 좋다라고 보냈고 10월 6일 날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편지니까 격자라서 언제? 발송 시 10월 5일 날. 요렇게 이제 답안지를 쓰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찌된 연유인지라는 말이 보이면 어찌된 연유인지 즉 제때 보냈다는 게 보이시면 그때는 연착된 승낙으로 가면 안 되고 뭐로 가야 돼요? 지통 연통입니다. 지통 연통 지연된 통지 그 다음에 연착된 통지 둘 다 하지 않으면 계약이 뭐 했다? 성립했다. 지통을 하게 되면 연통할 필요가 없다. 됐죠? 그리고 그러면 연통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자, 지통만 했다. 연통만 했다.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게 왔네?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끝났어 하고 통지를 보내는 거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반대로 갑시다. 자, 누가 봐도 늦게 보냈다. 물었는데 답이 여기서 자, 승낙을 한다고 보냈는데 누가 봐도 늦게 승낙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갑의 답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얘가 답을 보내면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자, 지통 연통입니다. 누가 봐도 제때 보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했다. 자, 그런데 갑이 답이 없다. 그럼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근데 얘가 만약에 지통을 보내거나 연통을 보내서 통지를 보냈다. 자,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형 문제 했을 때에는 사례형 문제 우리가 진도 나갈 때는 여기를 제가 시험에 냈었고요. 자, 올해 실전의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는 여기를 시험에 냈습니다. 지금 여기를 아셨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제가 겹치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푸시게. 너무 중요한 부분은 풀어야 되겠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중복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해설지 가셔가지고, 자, 사안의 검토죠. 여기까지만 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을의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고 되졌고요. 이에 대한 갑의 승낙이 있었고요. 격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갑이 승낙을 발송한 10월 5일 날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 여러분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써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다. 왜? 계약 내용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나머지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보시겠습니다.